1942년 2월 영국 해군은 잃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자 항공모함 16척을 한꺼번에 발주했다. 항공모함의 개념을 먼저 만들고 입증한 나라가 정작 충분히 건조하지 못해 공황 속에서 16척을 서둘러 주문한 것이다. 이 모순은 영국 항공모함사의 핵심이었다. 영국이 필요로 한 것, 감당할 수 있던 것, 그리고 다음 전쟁이 요구할 것이 늘 어긋났다. 그러나 그 16척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항공기를 싣는 배가 실제로 가능한지부터 누군가 증명해야 했다. 아무런 교리도 선례도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다. 아거스는 원래 완성 전 증발된 이탈리아 여객선 콘테 로소였다. 영국 해군성은 1916년 전쟁 한복판에서 아직 건조 중이던 그 배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했다. 1918년 9월 정전협정 7주 전 실전에 들어온 배는 바다 위에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다. 선수부터 선미까지 이어진 완전한 평가판, 위로 돌출된 구조물은 없었다. 배기가스는 선미 쪽으로 비스듬히 수평 배출되었다. 조잡했지만 작동했다. 그리고 그 배치는 이후 어느 나라가 건조하든 모든 항공모함의 영구적인 원형이 되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첫 시도에서 정한 형식이었다. 아거스는 느렸다. 최신 순양전함이 30노트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되자 일선 작전에 투입하기에는 너무 낡았지만 그래도 쓸모는 있었다. 훈련용 항공모함, 항공기 수송함, 포위된 몰테, 허리케인 전투기를 실어 나르는 임무를 맡았다. 1941년 11월 아거스는 증원 비행대를 출격시키기 위해 아크 로열과 함께 지브롤터를 떠났다. 몇 시간 뒤 아크 로열은 어뢰를 맞았다. 아거스는 항구로 돌아왔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모두 넘긴 뒤 1947년에 해체되었고 총 29년을 복무했다. 영국 항공모함 가운데 가장 긴 복무 기간이었다. 퓨리어스는 같은 문제에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서 접근한 사례였다. 원래는 18인치 함포를 단 대형 경순양함으로 설계되었는데 이 구경은 영국 군함에 장착된 것 가운데 가장 컸다. 그러나 완성 전 앞쪽 주포를 비행갑판으로 바꿨고 선미에는 별도의 착함 갑판을 추가했다. 그 사이에는 함교와 굴뚝이 서 있었고 거기서 생긴 난기류 때문에 뒤쪽 갑판은 사실상 착함이 거의 불가능했다. 1917년 8월 더닝 비행대장은 움직이는 함선 위에 항공기를 착함시킨 첫 인물이 되었다. 그는 옆쪽에서 접근한 뒤 마지막 순간 엔진을 끄고 갑판 승조원들이 날개에 달린 손잡이를 붙잡아 기체를 끌어내리게 했다. 그는 2번 성공했다. 그러나 닷새 뒤 3번째 시도에서 타이어가 터졌고 항공기는 옆으로 추락했다. 더닝은 익사했다. 퓨리어스는 이후 2차례 더 개조되었다. 1925년이 되자 하나로 이어진 평가판과 30노트의 속력을 갖춘 비로소 제대로 된 군함이 되었다. 그녀는 노르웨이 피오르에서 티르피츠를 공격했고 모든 작전을 살아남았다. 1944년에 퇴역했고 1948년에 해체되었다. 다른 용도로 시작된 2척의 선체가 매뉴얼 하나 없이 운용되었다. 이 둘은 1914년 이전에는 아무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에 답했다. 항공기를 싣는 배는 대체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그 답은 누구도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았을 법한 모습이었다. 다음 단계는 의도였다. 아거스와 퓨리어스는 개념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이제 문제는 제대로 설계된 항공모함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였다. 그러나 그 답은 천천히 나왔다. 그리고 영국 해군이 원치 않았던 조약 하나가 거의 즉시 그 가능성을 묶어버렸다. 1922년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은 항공모함 총톤수를 제한했고 양보 조항으로 영국이 기존 순양전함 선체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 결정은 정강이 영국 함대를 어떤 설계국의 선택보다 더 깊게 규정했다. 영국 해군은 크고 빠른 함선을 갖게 되겠지만 그 토대는 타협으로 얼룩져 있었다. 허미스는 그 문제에 대한 가장 깔끔한 답이 될 예정이었다. 1918년에 용골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된 세계 최초의 함선으로 착공되었고 전용 설계가 무엇인지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지연과 반복된 재설계 때문에 취역은 1924년 2월로 밀렸다.
그때쯤이면 일본의 호쇼가 이미 먼저 취역한 뒤였다. 허미스는 1만 850 통읍이었고 최대 20대의 항공기를 싣고 25노트를 냈다. 우연의 아일랜드형. 상부 구조는 이후 모든 항공모함이 따르게 되는 표준 배치가 되었다. 하지만 뒤이어 등장한 순양 전함 개조 항공모함들과 비교하면 그녀는 작고 느렸다. 함대가 금세 지나쳐버린 건축적 시제품에 가까웠다. 커레이저스급 개조 함선 두 척은 더 빠르고 더 컸다. 커레이저스와 글로리어스는 2단 경납고 최대 48대의 항공기 30노트를 갖추고 취역했다. 비용은 비슷했지만 항공단 규모는 허미스의 3배였다. 서류상으로 보면 워싱턴 조약의 타협은 영국이 운용한 항공모함 가운데 가장 유능한 함선을 만들어낸 셈이었다. 커레이저스는 전쟁의 첫 번째 혹독한 교훈을 남겼다. 1939년 9월 17일 전쟁 선포 16일 뒤 그녀는 대서양에서 대잠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항공모함은 본질적으로 그 임무에 맞지 않았다. 너무 커서 기동이 어렵고 잠수함을 피하기엔 너무 느리며 잠수함 공격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였다. 호위함 두 척이 접촉 신호를 쫓아 떨어져 나가자 유보트 29호가 빈틈을 찾아냈다. 어로의 두 발. 커레이저스는 15분 만에 침몰했다. 승조원 1260명 가운데 519명이 죽었다. 해군성은 즉시 대형 항공모함의 대잠 초계 임무를 금지했다. 그 지침의 대가는 519명의 이름이었다. 글로리어스는 두 번째 교훈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1940년 6월 8일 그녀는 노르웨이에서 영국 공군 항공기를 철수시키고 있었다. 허리케인과 글래디에이터 전투기들이었는데 조종사들은 단 한 번도 항공모함에 착함해 본 적이 없었고 착함 갈고리도 없었고 훈련도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은 즉흥적인 방법에 의존해 갑판 위로 내려앉혔다. 그런데 수평선 위에 샤른 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가 나타났을 때 글로리어스 상공에는 초계기가 없었고 호위도 빈약했다. 독일 전함들은 15마일이 넘는 거리에서 포격을 시작했다. 그 거리는 글로리어스가 응사할 수 있는 사정거리 바깥이었다. 그녀는 침몰했다. 탑승자 1515명 가운데 살아남은 이는 43명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바다에서 저천증으로 죽었다. 구조는 40시간 늦게 도착했다. 3척, 3가지 다른 실패. 그리고 그 대가는 매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온전히 치렀다. 하지만 해군성은 그 손실을 겪고 나서야 답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1936년부터 커레이저스와 글로리어스가 아직 운용 중이던 시기부터 새로운 급의 설계가 도면 위에 올라와 있었다. 어느 해군도 시도한 적 없는 하나의 방어 원칙을 중심에 둔 설계였다. 비행갑판 자체를 장갑의 일부로 만드는 것. 아크 로열이 먼저 나왔다. 1938년 11월에 취역한 그녀는 장갑 항공모함은 아니었지만 비행갑판과 경납고가 선체 위에 얹힌 구조가 아니라 선체와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최초의 영국 항공모함이었다. 27,720통읍에 최대 72대의 항공기를 싣고 영국이 바다로 내보낸 항공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1941년 5월 그녀의 소드핏이 어뢰 폭격기들은 비스마르크의 키를 맞춰 독일 함대 최대 전함을 조타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비스마르크는 대서양에서 원을 그리며 표류했고 마침내 영국 해군이 따라붙었다. 청화철선으로 만든 복엽기 하나가 비스마르크의 첫이자 마지막 실전 출격을 끝낸 셈이었다. 그러나 6개월 뒤 유보트 81호의 어뢰 한 발이 아크 로열을 침몰시켰다. 피격 그 자체로 죽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배가 가라앉은 이유는 상시 명령을 어기고 밸브를 열어둔 채였고 방수 구획이 침수를 막지 못했으며 지브롤터까지 예인하려는 시도가 형편없이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피격 18시간 뒤 그녀는 항구에서 32km 떨어진 지점에서 전복되었다. 해군성 조사 보고서는 각각의 실패를 세밀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모두 다음 설계에 반영되었다. 그 다음이 바로 일러스트리어스급이었다. 이 급의 핵심은 장갑 박스 구조였다. 76mm 장갑, 비행갑판, 그 아래에 완전 폐쇄식 장갑, 경납고. 1940년 이후 모든 전장에서 치명성을 입증하던 급강하 폭격기에 맞서기 위한 방호였다.
세계 어느 해군도 이런 배를 만든 적이 없었다. 대가는 즉각적이었고 구조적이었다. 장갑 경납고의 높이는 4.9m에 불과했다. 1940년에 항공기에는 충분했지만 그보다 큰 기체에는 거의 빠듯했다. 항공단 규모는 36대. 동시대의 미국 에식스급 항공모함이 90대 이상을 싣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컸다. 영국은 생존성을 얻기 위해 공격 능력을 내주었고 그 교환의 대가는 컸다. 1940년 11월 일러스트리어스는 항공모함 항공전력이 가장 날카로울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야간에 타란토 항에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 함대를 향해 소드핏이 21대가 두 차례로 나뉘어 공격했고 항공기 2대를 잃는 대가로 전함 3척을 격침하거나 무력화했다. 이탈리아 전함 전력의 절반이 한밤중에 무너졌다. 일본 해군 기획자들은 진주만 공격을 설계하기 전에 타란토 작전을 자세히 연구했다. 2달 뒤 대함 공격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독일 공군 제10 항공군단이 시칠리아 해협 상공에서 일러스트리어스를 6차례 직격했다. 83명이 죽었다. 경납고에는 불이 났다. 하지만 장갑 가파는 버텼다. 그녀는 몰테에 도착했고 결국 수리를 마쳤다. 장갑이 없는 항공모함이었다면 첫 번째 명중탄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1945년 태평양에서는 일본의 가미카제 공격이 일러스트리어스급 함정들을 반복해서 덮쳤다. 미국 관측자들은 영국 항공모함이 피격을 흡수하고 몇 시간 만에 다시 작전에 복귀한다고 기록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그들은 또 이렇게 적었다. 장갑을 두른 영국 항공모함 한 척을 만드는 비용이면 항공기를 2배 더 싣는 미국 항공모함 2척을 만들 수 있다고. 두 관찰 모두 정확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다른 쪽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장갑 항공모함은 생존성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숫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1941년 12월 일본 항공기는 말라야 앞바다에서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리펄스를 2시간도 안 되어 침몰시켰다. 항공모함 어모는 없었고 840명이 죽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함대에는 항공모함이 필요했다. 더 많이, 그리고 장갑 항공모함 건조 속도보다 더 빠르게. 1942년 2월에 나온 답은 의도적으로 소박했다. 장갑 없음. 높이 5.3m의 단층 개방형 경납고. 약 1만 3천 톤. 최대 52대의 항공기. 25노트. 가능한 한 상선 건조 기준을 적용할 것. 이 문구는 해군성 시방서에 변명이 아니라 지시로 적혀 있었다. 목표는 처리량이었다. 비커스 암스트롱, 할랜드 앤드 울프, 스완 헌터 조선소에 10척의 선체를 나누어 맡기고 기공부터 취역까지 대략 28개월 안에 끝내는 것. 콜로서스는 1942년 6월에 착공되어 1943년 9월에 진수되었고 1944년 12월에 취역했다. 1945년 8월 이전에 2급에서 실전에 들어간 배는 4척이었다. 콜로서스, 글로리, 베너러블, 벤전스. 4척 모두 영국 태평양 함대로 보내졌다. 그러나 그 어느 배도 전투에서 한 발도 쏘지 못했다. 일본이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항복했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대의 해군 전역을 위해 건조된 이 항공모함들은 첫 작전 연도를 포로와 전역 병력을 본국으로 실어 나르는 일에 써야 했다. 나머지 6척은 전쟁이 끝난 뒤 완성되었지만 영국 해군은 더 이상 그 함선들을 쓸 일이 없었다. 해결책은 이관이었다. 베너러블은 네덜란드에 매각되어 카럴 도르만이 되었고 이후 다시 아르헨티나에 팔렸다. 그리고 1982년 4월 아라벤티싱코 데 마요라는 이름으로 남대서양에 출항해 영국 기동부대를 요격하려 했다. 1942년에 영국에서 건조된 배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팔려나갔다가 37회 뒤 실제 교전이 벌어지는 전쟁에서 반대편으로 돌아온 것이다. 마제스틱급은 그 개량형이었다. 더 무거운 보일러, 더 큰 항공기를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된 갑판, 더 나은 대공 장비. 선체는 모두 6척이었고 1943년과 1944년에 전부 기공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배도 영국 해군 소속으로 취역하지 못했다. 일본의 항복과 함께 건조는 멈췄다.
허큘리스는 미완성 상태로 1957년에 인도에 매각되었고 비크란트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 1997년까지 운용되었다. 용골이 놓인 뒤 무려 54해가 지난 뒤까지 복무한 셈이었다. 마제스틱은 멜버른이 되어 오스트레일리아 왕립해군에서 1982년까지 복무했다. 레비아탄은 기공만 되었을 뿐 끝내 완성되지 못했고 1968년에 해체되었다. 마제스틱급 가운데 영국 국기를 달고 실전 복무한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영국은 생산 일정이 따라잡기도 전에 이미 더 빠르게 축소되고 있던 제국을 위해 항공모함 한 급을 건조한 셈이었다. 콜로서스급과 마제스틱급 계획이 의도치 않게 확립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수출이었다. 곧 항공모함 운용 인프라 자체를 원래라면 그것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없었던 동맹국 해군들에 분산시키는 일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이들 모두는 인겨 함정과 매각을 통해 영국식 항공모함 전력을 손에 넣었다. 영국 해군의 과잉은 이후 40년 동안 다른 해군들의 원양작전 능력의 토대가 되었다. 영국이 자국용으로 남겨둔 함선들은 그 이전에 나온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강력했고 운용 비용도 훨씬 많이 들었다. 이글은 1951년에 취역했고 아크로열은 1955년에 취역했다. 두 척 모두 전쟁 중 기공되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완성되었고 전시 설계를 단숨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린 제트기를 수용하기 위해 거듭 개장되었다. 경사 비행갑판, 증기식 캐터펄트, 미러 착함 보조장치 모두 영국이 만든 발명이었지만 정작 그 장비들은 어느 것 하나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설계된 선체 위에 뒤늦게 얹혀야 했다. 이글은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개장을 받았다. 1966년 마지막 개장을 마친 뒤에는 버커니어, C 빅슨, F사 팬텀을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크 로열까지 함께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감당되지 않았다. 1972년에 예비역으로 돌려졌고 1978년에 해체되었다.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건전했지만 아크 로열을 계속 날리기 위해 부품을 뜯기는 신세가 되었다. 아크 로열이 마지막이었다. 영국 항공모함 가운데 함대 운용 상태에서 F사 팬텀을 실제로 운용한 유일한 배였다. 그녀의 마지막 항공기 발진은 1978년 11월 27일 버커니어 함대의 이함이었다. 9달 뒤 그녀는 해체되었다. 절단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 해군에는 이미 대형 공격 항공모함이 단 한 척도 현역에 남아있지 않았고 새로 건조할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공백은 12해 전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CVA-001 계획은 1963년 7월까지 내각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배수량은 각 함당 5만 3천 톤, 핵공격 수행 가능, 1966년 물가 기준으로 한 척당 5억 파운드. 재원은 모두 확정되었고 조선소로 보낼 문서도 1966년 1월 셋째 주 발송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1966년 2월 국방장관 데니스 힐리는 그 계획을 취소했다. 공식 논리는 단순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어떤 중요한 해안선이든 300마일 이내라면 영국 공군이 육상기지에서 항공모함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군성위원 전원이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다. 전후 영국 군사사에서 전례가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계획은 그대로 취소되었다. 그 뒤에 생긴 공백은 정확했고 문서로도 남아있다. 1968년부터 함대의 능력 검토 문서에는 늘 같은 항목이 들어갔다. 공격 항공모함 능력, 없음. CVA-001에서 경력을 쌓을 예정이던 장교들은 이미 취역한 지 20해가 넘은 배들 위에서 복무를 마쳤다. 장갑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정규함대 항공모함을 40년 동안 만들어온 조선소의 기술은 계약이 끊기기 시작하면서 흩어져 갔다. 1982년 4월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를 점령했다. 열하루 뒤 포츠머스에서 출항한 기동부대에는 항공모함이 2척 있었다. 한 척은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에 매각된 상태였고 다른 한 척은 예정된 퇴역을 몇 달 앞두고 있었다. 그래도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힐리의 계산에는 그런 가능성이 들어있지 않았다. 어떤 계산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포클랜드로 향한 함선들은 본래 그 임무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허미스와 인빈서블은 전혀 다른 계산의 산물이었다. CVA-001이 취소된 뒤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 전력이 필요했지만 겉으로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안 되던 시절의 산물이었다. 인빈서블은 대잠전 순양함으로 발주되었다. 순양함이라는 단어는 1966년 이후 항공모함이라는 말이 불러올 의회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표현이었다. 그녀의 배수량은 1만 6천 톤으로 허미스보다 작았고 시해리어 5대와 헬리콥터 12대를 탑재했다.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선수 쪽에 각도를 준 스키점프식 램프였다. 이것 역시 영국의 발명이었고 덕분에 시해리어는 수직이륙보다 더 무거운 무장을 싣고 이함할 수 있었으며 캐터펄트 자체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1982년 2월 25일 영국 정부는 인빈서블을 1억 7,500만 파운드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새 이름까지 받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30닷새 뒤 아르헨티나군이 포클랜드에 상륙했다. 매각은 취소되었고 인빈서블은 4월 5일 기동부대의 일원으로 출항했다. 남대서양 상공에서 시해리어는 자신들보다 10배가 넘는 수적 우위를 가진 아르헨티나 공군과 맞섰다. 그들은 공중전에서 단 한 대도 잃지 않은 채 확인된 공대공 격추 21건을 기록했다. 손실된 시해리어는 모두 지상 사격이나 사고 때문이었다. 저 두 척과 그 항공기들이 없었다면 포클랜드 상륙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육상기에서 출발한 항공기에는 그 거리를 감당할 항속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힐리가 1966년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그 능력이 1982년에는 유일하게 실제로 작동한 수단으로 드러났다. 일러스트리어스는 바로 그해 취역했고 수개월간 해상에 머물러 정비가 필요해진 인빈서블을 직접 대체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다. 같은 급의 세 번째 함인 아크 로열은 1985년에 뒤를 이었다. 세 척 모두 결국 퇴역했다. 인빈서블은 2005년, 아크 로열은 2011년, 일러스트리어스는 2014년이었다. 아크 로열의 퇴역과 퀸 엘리자베스의 취역 사이 영국 해군은 다시 한번 실전 운용 가능한 항공모함을 단 한 척도 보유하지 못했다. 퀸 엘리자베스와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1998년 전략 국방 검토에 뒤늦은 산물이었다. 각각 6만 5천 톤, 길이 284m, F-35B 라이트닝2 전투기 36대 운용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함교 섬 구조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하나는 함정 지휘를, 다른 하나는 항공 운용을 맡도록 불리한 배치였다. 캐터펄트는 없었다. 비용 절감 결정이었고 그 결과 F-35B는 캐터펄트 이함에 비해 최대 이륙 중량에서 제한을 받게 되었다. 각 함의 가격은 대략 30억 파운드였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초기 복무 기간의 3분의 1을 수리 상태로 보냈다. 퀸 엘리자베스는 2024년 초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나토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원인은 추진 계통 결함이었다. 그리고 그 결함은 앞서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멈춰 세운 바로 그 문제이기도 했다. 2026년 초 현재 영국 해군과 영국 공군이 보유한 F-35B 전체 전력은 아직 항공모함 한 척조차 완전히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다. 영국 국가감사원 평가는 분명하다. 항공모함 타격 전력은 기초적인 지원과 보급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상시 능력이 아니라 간헐적 능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국은 1918년에 항공모함을 발명했다. 그리고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그 배를 실제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아직 계산을 끝내지 못한 채 남아있다.